자,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신경망의 그 역사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신경 세포가 나와 있는데요. 가끔 보면 이렇게 덴트라이츠라고 하는데 이거는 수상돌기라고 해서 다른 뉴런으로부터 신호를 전달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소마를 거쳐 소마는 정보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뉴런 출력 전달을 엑시온이라서 축색돌기라고 하는데요. 뉴런의 그 출력을 전달하고 시냅스에서 다른 거랑 또 연결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신경망 구조가 있고요. 보통 이게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게 인공신경망의 그 첫 번째 처음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1943년도 신경생리학자입니다. 이분 대단하신 분인데 맥쿨록이라고 하고 이때 젊은 수학자였던 발터 피츠 이 두 사람을 처음에 시초로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1943년대 논문을 냈어요. The Logical Calculus of the Idea Immanent in Nervous Activity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논문을 냈는데 여기서 이제 활성화 되느냐 안 되냐에 따라서 여기는 all와 none 그러니까 한번 활성화 되든가 안 되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논문을 냈는데 이것이 이제 처음에 이제 인공 신경망의 시초로 보는 것을 뭐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이분을 여기 두 분을 들고 있습니다. 두 분 좀 재밌는데요. 인터넷에 보시면 이분이 이제 션 길러시고 하신 분이 맥굴록이고요. 그 다음에 깔끔하게 생기신 분이 발터 피츠입니다. 요분 뭐 인터넷에서 뭐 인터뷰 하는 것도 나오는데 뭐 위통도 벗고 인터뷰를 해요. 특별하게 좀 재밌는 분이고 약간 정이 있는 분입니다. 자, 이 발터 피츠도 찾아보면은 요분은 좀 약간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많은 어떤 내용이 나오지 않는데 뭐 수학적 천재입니다. 자, 이분은 뭐 혼자 독학한 분이에요. 그것도 누구한테 배워서 하고 요 비교가 되는데요. 이 맥굴로 이분은 집안이 좋으신 분입니다. 집안 환경 자체도 좋고 뭐 공부할 환경이 돼 있는 분이고 발터 피츠는 불행하게도 그런 집안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끼어서 공부를 해서 논문을 쓰게 됩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게. 자, 그런데 이분은 조금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이제 일단 그것도 뭐 관심 있는 분들 인터넷 보시면 알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인물로 하는 게 요분이 지금 1900 몇 년도죠? 43년도 해서 그 다음에 49년도에 또 중요한 분들의 햅을 들고 있습니다. 이분도 이제 신경 심리학자인데 이분이 한 건 책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런 책을 썼습니다. Organization of Behavior 이렇게 책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분이 추측한 것 같아요. 뭐 신경회로가 사용될 때마다 강화된다. 강화학습이 되는 거죠, 이게. 뭐 이런 어떤 개념들을 냈습니다. 이걸 보통 unsupervised learning의 초기로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분도 중요한 얘기인데 이분도 약간 전기를 보면은 뭐 그때는 뭐 어떤 뭐죠? 이게 앉아가지고 주로 생각만 하시는 겁니다. 생각만 해서 이런 모델이 되지 않을까, 뇌가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해서 하신 분이죠. 자, 이렇게 이분도 이제 대단한 역사에 남는 분이고요. 이번 보면은 이게 홈페이지 가면 신경심리학의 아버지라고 표시할 정도로 대단하신 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단하신 분이 또 나타나시는데요. 이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이게 하는 분인데 1950년대에 프랑크 로젠블레트라는 분이 나타나요. 이분이 퍼셉트론을 가지고 발명해 가지고 자기가 이 기계를 발명해서 보여줍니다. 이거 뭐 옷도 좀 인터넷에 보시면은 지금은 이렇게 컴퓨터가 깨끗하지만 옛날엔 천공카드였거든요. 이렇게 천공카드가 있어서 여기다 구멍을 내요. 이렇게 구멍을 내서 얘가 이제 카드를 읽는 거죠. 카드를 읽는데 얘를 이렇게 패턴 나눠서 이렇게 나눴다고 합니다. 이게 패턴 이렇게 두 개 나눈 거, 이렇게 나눠진 거, 나눈 거는 이렇게 나누는 거. 이게 이 카드가 쭉 들어가면서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 이때만 해도 1958년만 해도 이런 것만 해도 대단한 뭐였죠. 그래서 이 1958년대 프랑크 로젠벨레트가 한 다음에 이것이 이제 여기 나왔네요. 잘생겼습니다. 천재입니다. 이분도. 그 다음에 막 보면 이거를 웨이트를 선이 많죠. 선으로 조절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선으로 다이얼을 돌리든가 좀 그런 식으로 해서 조절 안 하게 돼요.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좀 막 이분이 뭐 잘생겼죠. 이분도 조금 일찍 돌아왔어요. 이분은 뭐 요트 사고로 죽었는데 그래서 이분이 뭐 신문 1958년 신문에 뭐 대단한 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 밑줄 쳐 있는데 자, 요거를 제가 떼왔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있는데 뭐
네이비에서 뭐죠? 해군에서 지원받았던 것 같아요. 그 expect you'll be able to walk, 뭐 걸을 수도 있고, talk도 말하고, 볼 수도 있고, write도 하고, reproduce itself, 뭐 그 다음에 conscious of its existence, 이렇게 뭐 양식 뭐죠 이게? conscious, 뭐 자기 자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기 존재를 자각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 막 띄웁니다. 방방 띄우죠. 방방 띄워요. 이럴 정도 했으니까 뭐 이번에 펀딩도 좋고 막 엄청 일을 뭐 이렇게 뭐 크게 대석티프했으니까 지금도 좀 안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때 이 정도로 떴다는 거는 이분은 뭐 그냥 너무 많이 띄운 것 같아요. 이렇게 띄우고서 막 했는데 그러고 이제 이거와 별도로 1965년도에서 딥 러닝 네트워크를 구성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제 아까처럼 이분이 로젠베르 어, 로젠블레트가 하신 분은 이게 선형불리기 개념인데요. 이 로젠블레트는 층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이게 그룹 메서드 뭐 데이터 핸들링 해가지고 1970년대는 8층 신경망을 생성할 수 있다고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시연했다고 합니다. 알파라는 컴퓨터 식별 시스템에서 학습 과정을 여기까지 아주 부드럽게 나가는데, 자, 이제 우리의 중요한 인물이 나타나시죠. 보통 1969년도에 마빈 민스키라는 분이 나타났는데요. 요분이 이제 책을 썼는데 이분도 천재적인 분입니다. 천재적인 분인데 퍼셉트라는 책을 썼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걸 증명했어요. 이분은. 이제 요번에 쓴 건데 이제 윈리더 멀티레이어가 필요하다. 근데 이 뒤에가 설명하겠지만 멀티레이어 할 때 그 파라메터들을 뭐죠? 그 웨이트를 트레이닝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 이게 멀티층에서 good enough to run such simple function 이렇게 상당히 어렵게 느끼셨던 것 같아요. 아마 지금하고는 틀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어떤 걸 증명했냐면 그 아까 선형분류기에는 이런 건 선형분류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어나 엔드 되는데 노화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노화 문제가 이렇게. 자, 이렇게 뭐 증명을 했으니 그리고 당시 이 정도는 아까 너무 띄웠지 않습니까? 로젠블레트가 있어서. 그래서 이걸 하면서 뭐 침체기가 왔다. 근데 뭐 이분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분 문제는 뭐 이분이 이제 그렇게 정했으니까 그게 안 된다. 막 지금이랑 틀린 거죠. 지금 느낌하고 이분이 했을 때 그 연대가 틀린 거니까 70년, 69년도, 70년대는 잘 안 될 때니까 그래서 완전 찬물을 끼얹어졌다고 합니다. 이분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처럼 y = ax b 해가지고는 뭐 그때 컴퓨터 봤지만 천공 카드를 돌리면서 쉽지 않은 얘기였겠죠. 엑셀 문제가 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레이어를 하나 쌓으면 아주 간단하게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XOR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건 뒤에 가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안 된다고 했죠. 멀티레이어가 어렵다. 여기에 멀티레이어를 뭐 할 수 없다. No one on earth had found a variable way of training MLP good enough to run such simple functions 이렇게 막 딱 했는데 드디어 뭐 근데 또 노력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던데 이제 아까 트레이닝하는 방법을 발견했어요. 보통 그게 백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이다. 그런데 초창기에 나온 분이 파월 웨버스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분이 빛을 못 보고 한참 있다가 뭐 잘 아시는 힌턴에 의해서 1986년도에 빛을 보게 됩니다. 좀 아쉽죠. 근데 이 백프로퍼게이션의 원조는 이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됐다. 이런 얘기고요. 자, 보시면 뭐 요분이 이제 파울 존 웨버스고 우리가 힌트는 뭐 잘 알려지신 인물이시죠. 자, 그래서 이거 아까 복잡한 파라미터가 많은 거를 어떻게 훈련할까를 민스키가 고민해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이 출력단부터 시작해서 파라미터를 트레이닝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힌튼에 와서 이것이 이제 중요하게 급부상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80년대에 이제 이게 역전파 알고리즘이 소개되면서 다승 퍼셉트론, 아까 그 훈련이 어렵다겠죠? 다시 이제 이게 훈련이 가능하니까 이제 뭐가 됩니까? 이제 주목받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아까 XOR 문제도 해결됐고, 1990년대는 이제 컴퓨터 성능의 향상과 데이터 수집기의 발전해서 인공신경망 연구가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다양한 신경망 구조와 학습 알고리즘이 제안됐고요. 뭐 얘기할 것도 없죠. 여기부터 10년 단위를 껐는데요. 2000년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2010년대까지 이렇게 넘어가게 됐습니다.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루가 다르게 이쪽 AI 쪽에 새로운 것들이 나오죠. 근데 뭐 너무 바쁘다 보는데 지금 문제들이 좀 한계점이 좀 있습니다. 자, 뭐 딥러닝 하면 모를 사람이 없을 만큼 성능을 인정받는데 아니면 너무 많이 빠르고 다른 데로 가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게 잘 아직도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됐다. 예를 들면 층수가 늘어나면 왜 높은 성능을 나오는가? 이거는 좀 더 이해가는 게 지금 뭐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어플리케이션이 응용성이 가능하죠. 그런데 누가 앉아가지고 왜 성능이 되는가를 연구하겠습니까? 돈이 되는데 그렇게 되어서 되지 않았나? 아마 조금 더 어디에 부딪히면 또 연구를 하겠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까지 신경망의 역사에 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 역전파 알고리즘을 하고 그것이 어떤 문제에 있고 백프로포게이션이 어떤 걸 해결했는지 그거를 다음 시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